네,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 북한 평양 시각으로는 9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학수 고대하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 당대회 첫날 북한의 동향과 함께 남은 당대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6년 만에 열리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애초에 생중계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생중계까지는 무리였을까요? 네, 이 생중계 설 자체도요. 좀 지나치게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36년 만이라 그랬지만 1980년에 6차 당대회가 열렸을 때도 일정이 생중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요새 이제 워낙 방송 기자라든가 이게 발달이 되니까 생중계가 일상화되고 이제 얘기했는데 생중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흩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과정을 다 중계하니까요. 이번에는 한 3박 4일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보통 북한 노동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까지 최대 네. 그동안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일주일 동안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 정권이 전달하고 싶은 바가 압축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한두 시간 내에 끝나게 되는 길어야 한 1시간 정도인 육성 신년사 같은 것은 이제 생중계나 이제 곧바로 시차를 두고 녹화로 방송을 하게 되겠지만 이게 전 일정을 한 2박 3일의 전 일정을 생중계를 해서 담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메시지 전달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북한이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일부에서 나오는 능력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이제 특별 방송을 내보내긴 했는데 일종의 분위기 띄우기였을까요? 그렇죠.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김정은을 이 북한 내에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과 맞먹는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명실상부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띄우기가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하나 개인적으로 주목을 한 건 이제 작년 이 하반기, 재작년부터 가끔 등장한 게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이 선군 조선, 김일성 조선 이런 표현들은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용어가 붙는 순간 이게 거의 개인 우상화의 정점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곧 김정은, 김정은은 곧 북한이고 북한은 곧 김정은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공식 매체에 언제 등장을 할까?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노동신문 같은 네. 이게 이제 아직은 여기까지는 이 용어는 등장을 안 했어요. 근데 아마 내일 아마 노동신문 사설에 이게 등장을 하게 되면 아마 분위기는 거의 극대화되는 거겠죠.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개회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개회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일단 뭐 개회사는 이제 7차 당대가 열린다라는 부분을 이제 선포하는 예.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개회사에 이은 총화보고가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아마 개회사 총화보고 그리고 총화보고가 있고 나서 이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총화보고가 보통 지난번에 김일성이 한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총화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총화보고가 어떤 건가요? 총화보고가 6차 당대회 이후 80년대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36년이 지난 오늘까지의 노동당이 해왔던 주요 업적들에 예.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 선포와 그에 따른 이제 계획들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휘황한 설계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총화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한 말씀을 추가로 예, 예. 드리면 네. 이 재미있는 게 대부분 이 대외적인 메시지, 특히 김정은이나 그 앞에 김정일이나 김일성도 똑같지만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총화보고는 당 지도부 이제 선출이나 추대는요. 이 당대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전임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총화보고에 미래 비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차 당대회 때 얘기했던 김일성의 메시지도 이 총화보고에서 나온 겁니다. 대외적인 네. 메시지.
알겠습니다. 총화 보고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는 점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당대회 참가한 사람들한테 졸음을 쫓는 사탕을 줬다고 해요.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요. 그만큼 그 총화보고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 이전에 그 졸음을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네. 조심해라라는 의미도 좀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아마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총화보고가 이제 그 36년 만에 열리는 거고 그야말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그런 장인데 그러한 가운데 졸음을 존다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그 지도자에 대한 불순한 태도로 여겨질 수가 있겠죠. 예. 네. 과거 김일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뭐 쌀밥에 고깃국 먹기 전까지는 당대회를 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열라는 이런 의미일 텐데 네. 지금 36년 만에 당대회를 여는 김정은 북한 경제가 그만큼 나아졌다고 보는 걸까요? 총화보고에서 이걸 어떻게 압축적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90년대를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보면 북한 경제는 거의 붕괴된 거나 특히 공적 경제는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2000년대 오면서 이제 지금 외부에 보는 이 학자들 간에도 지금 분석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은 보이고 있지만 이건 북한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계획 경제는 실패한 거죠. 시장 경제하고 민간의 민생 경제 부분의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가 어정쩡하게 공존을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또 반면에 생각보다는 북한 이 정권이 경제 운영을 굉장히 얕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인정해야 되는 양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딱 하나예요. 결국 어느 정도 고난의 행군, 과거 96년, 98년의 고난의 행군 때보단 지금 상태가 분명히 낮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장하고 중앙의 계획 경제하고가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게 공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조금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분해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모든 게 북한 주민들이 현재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고난의 행군을 거치다 보니까 처음 봤거든요, 그런 일을. 정권이 체제가 배급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죠. 조금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보다는. 예. 이 기대 수준을 앞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김정은이 당면한 최대의 딜레마고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이번 총화보고 때 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경제 내용이 담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김일성 시대에서는 이제 주체 사상, 김정일은 선군 사상을 시대 정신으로 강조했는데 김정은이 표방하는 또 다른 시대 정신이 이번 당대회 때 나올 수 있을까요? 베이스는 주체 사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도자로 지명받은 가장 큰 핵심적인 이데올로기가 이제 수령론인데 이 수령론은 주체 사상에서 나온 거고요. 또 하나가 혈연에 의해서 지도자가 계승되는 혁명 가계론도 역시 뿌리는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게 되면 김정은 자체가 자기가 지도자가 된 정통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김정은이 자기 시대를 연 이후에 계속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선군의 비중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바탕을 두고 네. 선군의 비율은 줄여가는 김정은 나름대로 영도체가 나올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금년도 신년사하고 얘기를 결합을 해보면 보다 젊어진 조선, 젊어진 북한 이런 세대 교체 그리고 이 IT라든가 이런 북한 내에도 지금 휴대폰 공급하고 이런 그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가는 이 발언들이 같이 이제 녹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아마 그러면서 강성 대국을 완결하기 위한 최적의 지도자로서 김정은 상을 부각시키는 이런 이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주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김정은 스타일이 이데올로기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 강성 대국을 만들어가는 김정은 체제라는 또 다른 토대라고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좀 노동당 그 규약에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국제사회에서는 전부 다 반대하고 뭐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북한 당국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총화의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을 구성을 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이제 정치, 경제, 그다음에 대남 부분, 통일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북한은 그 2012년에 헌법 수정을 통해서 그 핵 보유 국가임을 명시를 했는데 예. 그것을 노동당 규약에 다시 개정을 통해서 그거를 넣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넣지 않는 것이 앞으로 향후 북한이 그 협상의 장에 나오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태여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즉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모두 다 핵보유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주변 국가들과 어떤 협상의 문제라든지 향후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의 발을 묶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경제, 대남 분야에서 그 몇 가지 메시지를 더 던지는 쪽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일성 시대 때 보면 6차 당대회 때 보면은요, 경제 그 개발 10개년의 그 계획과 또 고려 연방제와 또 그다음에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저는 이번에 그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핵 보유 국가를 지속시켜 나간다라는 것이 그 당 규약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보다는 예.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그러한 부분과 또 휘황한 설계도를 완성해가는 그런 조치 속에서의 비전과 그거를 완성해가는 계획 부분을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지에 네.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대남의 메시지로 한다면 사실상 통일 분야는 연방제가 이미 김일성에 의해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수정,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걸 포인트를 해본다면 남조선 혁명화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시켜서 제시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6차 당대회 때는 김일성이 이제 통일 방안을 어느 정도 고려 연방제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김정은은 이걸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메시지 전달할까요? 네, 그 80년대 고려 연방제안, 그 이후에 고려민주 연방제안 갔다가 이제 그게 90년대 가면은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제도 통일론으로 갔고 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도 나왔죠. 이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국력 격차가 나버리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는 현실 자체를 그냥 북한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이 통일 방안을 만들어 왔어요. 이 방안에서도 크게 아마 변동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어느 순간인가 이 방안 안에서 결국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제도의 통일의 주역은 이 조선 노동당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 자체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죠. 네. 뭐 중국에서 지금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뭐 모든 외국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파견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북한의 이러한 핵 문제가 가장 큰 그 발목을 잡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6차 당대회 때는 거의 뭐 120여 개 국가에서 대표들이 그렇죠. 왔었는데 네.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이번에는 외국의 주요 내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축하 전문을 보낸 것도 뭐 한 30여 개국밖에 네.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그 시진핑 주석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명확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 그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맥락 하에서 이런 7차 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보여진 북한의 그런 도발
그 SLBM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과 또 5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런 대표를 보낸다라는 것은 앞에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상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국이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개혁 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정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외부에서 볼 땐 저걸 개혁 개방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지만 예. 조금씩 변화시켜 왔어요. 특히 북한 이제 나름의 개혁 시장 개방 경제를 정도로, 받아들이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둔 네. 거고요. 어느 정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리겠지만 북한은 나름 이거를 앞으로 중국에가 설명할 때는 그 중국의 개혁 개방적 요소도 받아들인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 네. 외부에서 볼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불충분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는 조금 더 시장화 요소를 가미하는 쪽의 얘기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노동당 대회 일정이요.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은 6개월 전에 이제 공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열흘 전에 공시가 됐어요. 네. 네. 애당초 고위급 초청하기가 곤란한 일정이었다는 거죠. 누가 북한 보고 열흘 전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시간을 빼겠습니까? 북한 아마 중국 대표단이 참석은 어중간하게 보낼 바에야 더 양쪽 관계가 안 좋은 이 뉘앙스를 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이 급박한 일정 때문에 안 보내는 형식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은 이런 그 고려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예. 이제 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의 남북 관계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남북 관계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운데 있는 주요 요소가 이제 북한의 도발의 문제인 거죠.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남북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1, 2년간은 남북 관계는 닫고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만약에 대외 관계 쪽에서 조금 문을 여는 제스처를 보인다라고 해도 그 주요 타겟은 미국과 중국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측면에서 오히려 그 대화 자체에 조급해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중간중간에 대외적인 개방 제출을 열기 위한 추임새나 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도발 같은 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조심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